철수 형,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형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우리 어릴 적부터 형이 나 얼마나 챙겼어? 이번에도 형만 믿는다. 김철수 씨는 동생 영호의 애원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중반,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낡았지만 아담한 아파트 한 채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아내 수진 씨와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는 작은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영호는 달랐습니다. 철수 씨보다 5살 아래인 영호는 젊은 시절부터 늘 사업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크게 벌였다가 순식간에 망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재기를 노리는 시기였죠. 그럴 때마다 영호는 형 철수 씨에게 손을 벌렸고 철수 씨는 매번 마음 약하게 동생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 다음에는 몇천만 원. 그때마다 영호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는 언제나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달랐습니다. 영호가 말한 사업은 신기술을 이용한 유통업이었는데 초기 투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돈은 무려 3억. 철수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억이라니, 그건 그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영호야, 3억은 너무 크다. 형도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돈은 우리 가족의 노후가 걸린 돈이야. 형이 내 동생이잖아. 피부치잖아. 내가 설마 형 돈 떼어먹을까봐 그래. 이번엔 진짜 달라. 대기업이랑 MOU도 맺었고 투자 제안서도 다 준비했어. 딱 1년만 버티면 대박이야. 1년 안에 원금이랑 이자 쳐서 다 갚을게. 걱정 마. 영호는 철수 씨의 집으로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철수 씨의 아내 수진 씨는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영호에게 수차례 당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안 된다며 철수 씨를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요. 영호 씨가 한두 번 그래요? 우리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형수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이제껏 형님께 진 빚도 이번에 다 갚을 겁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영호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어릴 적부터 병약했던 동생을 돌보며 느꼈던 책임감, 그리고 이번만은 정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철수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배고팠던 시절에도 동생에게는 늘 따뜻한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였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는 끈끈한 유대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의 대출을 끌어내고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신청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철수 씨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차용증도 꼼꼼히 썼습니다. 원금 3억 원, 연이율 5%, 1년 후 일시 상환. 철수 씨는 차용증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문서가 있으니 괜찮겠지. 동생이 설마 형에게 사기를 칠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3억 원이 영호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철수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동생의 성공에 대한 작은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3억이라는 빚이 얹혔습니다. 매달 이자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영호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철수 씨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동생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머지않아 잔혹한 현실 앞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영호가 약속대로 매달 꼬박꼬박 이자를 보냈습니다. 철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영호가 이번엔 진짜 잘할 거라고 했잖아. 우리 동생이 말이야, 머리는 좋거든. 아내 수진 씨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영호가 보내주는 이자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번째 이자 상환일, 영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오늘 이자 내는 날인데 혹시 바빴니? 아, 형. 미안. 깜빡했네. 요새 사업이 좀 바빠서. 이번 달은 현금이 좀 묶여서 그런데 다음 달에 2달치 같이 보내면 안 될까? 영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어쩐지 짜증 섞인 기색이 비쳤습니다. 철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래,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애써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이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호야, 이자 말이야. 형, 지금 나 엄청 바쁘거든. 곧 큰 계약 터질 것 같으니까 그때 한 번에 줄게. 왜 그렇게 형은 돈돈거려? 형이 빌려준 돈 다 까먹을까봐. 그래. 영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불쾌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언제 갚느냐고 묻는 게 동생에게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얼마 후 철수 씨는 우연히 영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호가 새로 산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동생에게 전화했지만 영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연결된 전화에서 영호는 오히려 큰 소리쳤습니다. 형, 내 사생활까지 캐고 다니냐? 내가 힘들게 사업해서 버는 돈으로 뭐를 하든 형이 무슨 상관이야? 형, 돈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영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게 빌려간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은 우리 가족의 노후 자금이야. 매달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데 너는 지금 어쩌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하, 뻔뻔? 뻔뻔한 게 누군데? 나 힘든데. 형이 한 번도 도와준 적 있어? 매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생색만 내고. 형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야. 영호의 말에 철수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자신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모욕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철수 씨의 얼굴을 보며 기어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제가 그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호 씨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매달 은행에서 독촉 전화 오고 우리는 이자 갚느라 죽을 맛인데. 수진 씨의 울음소리는 철수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한숨 쉬는 아내, 등록금을 걱정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동생을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영호가 설마 형한테 그럴 리가. 어머니는 영호를 감싸려 했고 아버지는 말없이 한숨만 쉬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과 철수 씨 그리고
영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영호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더 이상 영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호가 보여준 외제차 사진과 골프장 회원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그건 다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민 허세였다고 변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형제간의 싸움을 말리려 했습니다. 그래도 피부친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영호야, 내가 잘못했다. 형한테 당장 사과하고 돈 갚겠다고 약속해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영호는 끝내 지금 당장 갚을 돈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철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동생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당당한 변명과 짜증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고 아파트는 경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는 매일 울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영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과 이자 상환 기록, 그리고 영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며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수 씨는 영호가 이미 여러 차례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빚을 돌려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제차와 골프장 이야기는 전부 허세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다는 사실에 철수 씨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소장 접수 소식을 들은 영호는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 질렀습니다. 형이 사람이냐? 어떻게 피부치를 상대로 고소를 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어? 형 때문에 엄마, 아빠 다 병들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내 돈 안 갚아서 우리 가족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 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철수 씨도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호의 거친 욕설이 이어졌고 결국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호는 철수 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철수 씨의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철수 씨에게 제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밤낮을 울며 식음을 전폐했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철수야, 내 동생이 비록 철없이 굴었지만 그래도 내 아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 애미가 죽는 꼴을 봐야겠어? 어머니의 애원에도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에게도 죄송했지만 이젠 영호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영호의 빚을 떠안으면 자신의 가족까지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던 날 법정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원고 김철수와 피고 김영호는 서로를 외면한 채 각자의 변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변호인은 차용증과 은행 거래 내역, 영호의 허세 가득한 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영호 측 변호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이라며 형제간의 정을 이용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호는 법정에서조차 반성하는 기색 없이 철수 씨를 노려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호에게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이후 겪었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제 믿음을 짓밟았고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런 철수 씨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법정은 마치 남과 남이 싸우는 전쟁터 같았고 그곳에는 형제애나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피를 나눈 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과는 철수 씨의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영호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철수 씨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면서 영호는 철수 씨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형, 두고 봐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형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영호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결국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영호에게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대부분이 탕감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3억 원은 고스란히 철수 씨의 빚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철수 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철수 씨 가족은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날린 그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경비원이나 대리운전 같은 일이라도 가리지 않고 해야 했습니다. 아내 수진 씨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부부는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등록금을 위해 휴학을 해야 했고 집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의 슬픔은 더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영호의 폭언과 철수 씨와의 싸움으로 받은 충격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비극적인 다툼과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흐느끼는 어머니는 철수 씨에게 영호는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철수 씨는 영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심지어 부모님 장례식에도 영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철수 씨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의 차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어린 시절 영호와 함께 골목길을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약했던 동생의 손을 잡고 함께 병원에 가던 날, 힘들어하는 영호를 위해 자신이 아끼던 장난감을 내어주던 그 시절. 그토록 뜨거웠던 형제애는 돈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눈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나니 세상 모든 관계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늘 회한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형제간 돈 거래가 만든 파국은 단순히 3억 원의 채무를 넘어 한 가족의 행복과 존엄을 앗아간 비극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홀로 눈물을 삼키며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형제간 돈거래는 때로는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기보다 냉철한 이성과 객관적인 계약이 필요함을 이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 손실보다 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다시 한번 가족 간의 관계와 금전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